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면서 미국 유럽 증시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엔 경제에 미친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했는데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왜 떨어진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화당의 이제 레드웨이브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 하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재정 지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될 겁니다.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걸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국채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만약 레드웨이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재정 지출 같은 게 레드웨이브는 좀 쉽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화당 압승.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거죠? 압승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해서 견제구가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낮아지니까 금리가 살짝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시장에 좀 안정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결과를 보셔서도 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어느 한쪽의 압승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좀 미묘한 균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제 그렇게 네. 나와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좀 희석된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되려 그런 것들보다는 어제는 이제 FTX라고 하나요?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 거래소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코인 가격이 떨어진 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었을 때는 약한 고리부터 흔들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 중에 하나씩 흔들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율 흐름도 눈여겨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끝모르고 오르다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지난번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달 중순쯤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저는 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필오버라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스필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스필오버라는 단어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다 보면은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스필오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부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했던 게 G20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럼 그냥 다른 나라 상황 때문에 그럼 미국 금리 인상을 늦추느냐? 미국이 그럴 리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미국의 수출이라든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필 오버로 나갔던 충격이 되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스필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방적인 달러 강세는 조금은 좀 완화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해지다 보면은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환 시장에 환율 방어 개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주저앉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 소식하고 같이 겹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1,45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360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예. 어제 장중에는 1,350원 선을 터치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참 집신장수, 우산장수 아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빠른 원화 강세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원달러만 보실 게 아니라 원엔이라든지 원유로나 원위안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엔화와 대비했을 때의 원화의 환율을 보시면 이 원엔 환율이 한때는 1,000엔 달러 100엔당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오늘 보면은 930원입니다. 그러면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되게 빠르게 강세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달러 대비 강해진 건 맞는데 원화의 달러 대비 강세 속도가 엔화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원화 강세는 지금처럼 전반적인 성장 둔화가 일어날 때는 지금 너무 빠른 건가요? 조금 빠른 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이죠. 위안화 대비해서도 조금 더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수출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약간은 좀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에는 좀 부담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수입 물가 워낙 오르기 때문인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부분에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걸려 있는 게 참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달러 환율이 달러가 약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 쪽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되려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부담으로 다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너무 빠르게 나가는 것들보다는 첫 번째는 공급망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수요 사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지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도 걱정이고 너무 내려가도 걱정이고. 그렇죠. 이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환율이 좀 내려가서 안정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만 너무 빠르게 원화 강세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군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씩 내려왔거든요. 예. 이번에 기대감은 7.9나 8.0 정도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내려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해가지고 예. 헤드라인이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물가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관건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서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높고 곡물이죠.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의 변동률이 높은데 이 두 가지를 쏙 뺀 다음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연준도 사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데 요 코어 CPI에는 누가 영향을 많이 주냐면 렌트비가 영향을 좀 많이 주죠. 렌트비라는 게 이게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요거까지 좀 꺾여준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약간은 한시름은 좀 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중에 돈줄은 말라 있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계속 높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금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지난달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만약에 이제 빅스텝을 나가게 되면 2연속 빅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이창용 총재께서도 코멘트를 한번 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가계 대출의 10% 정도가 변동금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가 변동금리거든요. 예. 그러면 동일한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은 우리나라가 좀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50bp 인상은 미국의 그러니까 0.5% 인상은 미국의 0.75% 인상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오히려 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0.5%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통위가 끝난 다음에는 금통위 위원들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 나온 게 캐나다에서는 0.75%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5% 인상에 그쳤고요. 호주 중앙은행도 0.5가 아니라 0.25%를 인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민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를 조금 낮추는 게 어떠냐. 이와 함께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좀 낮아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금 시장 경색되는 돈이 잘 풀리지 않는 레고랜드, 흥국생명 이것도 영향 미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통위원들이 바라보는 게 대외적인 요인들도 바라보지만 이게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저도 17년 동안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는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최종 금리의 목표는 동일할지라도 올라갈 때 0.5, 0.5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0.25, 0.25, 0.25 나눠가지고 약간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좀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우려하는 게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뭐 딱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금리 격차까지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게 이 환율이라는 게 자본이 유출될 때 보면은 금리가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높더라도 미국의 성장이 더 강하면 우리나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변수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만 바라보면서 얼마면 된다라는 그 숫자가 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라는 게 있죠. 미국 금리의 최종 종착지를 현재로서는 5.2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25.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75에서 4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안다는 얘기는 지금 이미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5에서 1.5 정도 벌어져 있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는 이 정도 환율이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도 환율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게 또 오래가 버리게 되면 이때는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은에서도 정답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적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기 시작한 것에 경상수지 우리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영향 미쳤다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상수지 결과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난 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저도 통계 자료 자체를 보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다라는 것, 외국인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을 주었고요. 다만 그 내부 세부를 좀 보면은 이런 점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무역 수지 차원에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었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수입이 더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래서 달러가 조금 들어왔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 보면은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각국 성장률이 이제 중요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 성장 전망치 보면은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2%다, 2.1%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사실은 과거에도 15년도, 16년도 이때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보다도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 숫자 자체 그 트렌드가 추세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를 예상하다가 2.5%를 예상하다가 2%를 예상하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좀 더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 정도까지 금리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충격을 사실 지금의 성장률 예상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벨이 더 낮아지게 됐었을 때는 이때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런 점들을 저도 우려 깊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글로벌 경제 이슈 주요한 포인트들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인데요. 지금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이 이제 1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현재 높아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효과가 뒤늦게 이제 후행해서 반영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고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고리 쪽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조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나오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